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고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추가 영장 청구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이번 재판에는 이재명 대표가 꼭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출석하는 장면도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릴 예정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도 박탈이 됩니다. 의원직 박탈 이상 형이 내려질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실 본인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정치부를 출입할 때 어떤 한 의원님과 굉장히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대변인이셨거든요. 생일 때는 그땐 김영란법이 없어서 저희 집으로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식사도 여러 차례 하고 전화통화 뭐 굉장히 오래 했고요. 네. 나중에 제가 기자 그만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저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질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었죠.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다 기억한다라고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이걸 유죄로 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의 의사를 재판대에 세운 전례도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게 공소유지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 제가 보기에 그 100만 원 넘으면 네 가지가 결정타를 맞게 돼요. 첫째는 이제 의원직 배지가 날아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당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당 대표직도 자동이게 무효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5년간 출마를 못 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430억 원 국가에서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걸 다시 이게 다 국고로 환수해 버립니다. 네 가지가 이게 다 엄청난 그 비용. 네. 엄청난 이게 효과가 오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100만 원 벌금형이 아니고요. 네. 집행유예 이상이 놓을 수 있는 징역형이 엄청난 이게 범죄라 봅니다. 먼저 이제 김문기 씨 모른다는 부분이 있죠. 네. 이거는 옛날에 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건은 TV 토론 과정에 소극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다 받아보니까 했다. 이래서 이게 파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방송에서 미리 질문지를 줬어요.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김문기 씨 모른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반대 정거로 골프를 치고 같은 카트 타고 이게 다 넣었고 무엇보다 이게 김문기 씨가 직접 이재명 시장께 대면 보고한 거 이런 이게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걸 기억 안 난다? 이러면 이게 뭐 방송 부족함 용어니까 알겠지만 이거는 시장 못 합니다. 이걸 기억 못하면 이게 있고 무엇보다 백현동이 더 심각하죠. 백현동은 최근에 수사하다시피 김인섭 씨가 넣으면서 허가가 일사천리로 4단계 상향된 게 명백한데 국토부에서 4단계 상향을 협박이나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해준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해버렸잖아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의도된 적극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니고 오히려 징역형도 넣을 수 있는 중한 범죄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선거법이 참 어렵고 참 저는 불합리한 면도 많다고 보지만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처벌을 하는 게 결국 이제 돈 문제와 이런 어떤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서 다수 특히 유권자들이 판단을 네, 흐리는 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김문기 고인 대신 처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단순하게 하위 직급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김문기 처장은 안 게 2000년대 중반부터 네. 이재명 당시 시장 되기 전에 성남 관련된 어떤 아이템을 잡기 위해서 재개발 관련된 조합에 몇 번 세미나고 할 때 그때 김문기 처장은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를 도와줘서 사람도 모아주고 세미나도 열어주고 또 유동규 본부장하고 한 그때부터 안 사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에도
김문기 처장 전화번호에도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라고 돼 있을 정도로 인연이 굉장히 이제 깊었고 특히 그런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성남 도계공의 가장 핵심적인 대장동 실무 업무를 이제 네, 맡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른다는 것은 면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밖에 되지 않고 특히 이 그 백현동 문제는 저도 많이 이제 국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도 몇 번 공문을 이제 그 이미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이미 밝혔습니다만은 다른 그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도 공식적으로 자치단체가 더 도시계획을 후적지 개발을 다 일임하는 것이지 국토부가 성남뿐만 아니라 한국식품연구원뿐만 네네.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뭐 용도 상향이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뭐 한번 보시죠. 근데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해서 이제 알았냐 몰랐냐 이제 그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뭐 저도 그때 선대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네. 기억을 하는데 한 성남시 같은 경우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합치면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위직급에서 명확한 기억이 없다. 하지만 대장동이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경기지사 때도 그렇고 그때는 수시로 통화도 했고 그때 알게 됐다. 네네. 명확히 그런 식의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지의 문제인데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상 이렇게 갈 문제인가 싶고요. 두 번째 이제 백현동의 이제 공공기관 이전법은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한 4차례, 5차례 계속 공문을 보내죠. 이전시키라고 하고 당시에 뭐 위협적이었다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재판부의 취재 기자가 당시 그 현장을 취재했던 성남 쪽에 기자들이 취재 확인서까지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너무 국토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것들 아니면 뭐 통화를 한다든지 만나서 한다든지 취재해서 직접 기사도 쓰고 확인서를 냈기 때문에 재판부가 잘 저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좀 짚고 싶은 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위협적이었다고 느꼈다는 발언이 저희들이 기억합니다만 국정감사장이었어요. 네, 네. 지지난해. 네. 근데 제가 아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중에 이제 지자체장 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정말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 바뀌어도 그렇고 국감장 가가지고 보면 어느 지자체장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으로부터 본인이 어떤 얘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재판으로 거는 경우는 사실 본인도 국회의원도 그렇고 헌정사에 진짜 본 적이 없다. 앞으로 나중에 가서 우리 당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입니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당대표가 무슨 직을 날리고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물어낼 거다 예단하는 거는 너무 섣부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공문이 수차례 내려가면 그걸 뭐 압박이나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었겠죠.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선거법 위반 판단 재판부에서 내리는 판단을 저희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내일 재판에 나가는데 변호인만 동행한 채 혼자 가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겁이 많다. 겁이 많아서 법원 출석할 때 사람들을 동원해달라는 연락을 꽤 많이 했고 자신도 그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시장은 그때 이제 뭐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공판이 있는데 사람들 좀 동원하라고 그러는 거야. 정지상한테 연락이 오는데 한 12명? 10명? 이 정도 데리고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시장은 혼자 법원 가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겁이 많으세요. 혼자 가는 게 조금 그러신지 그때 동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동원했다가 제가 악덕업주가 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반발해가지고 지역 언론부터 해가지고 저희 이제 죽일로 만든 거예요. 시장님한테 쏟아진 스포트라이트를 대신 받고 계시잖아요. 욕을 대신 먹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겁이 많다는 건 저희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만 일단 유동규 씨는 겁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겁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요. 저 변호사 생활 제가 한 30년 했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가 벌금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이제 뭐 징역 10년이나 뭐 엄청난 중범죄가 예상될 때는 도망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검사 사칭 있잖아요. 때? 이거 벌금 150 사안입니다. 근데 그때 강원도로 이게 도망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문에 걸렸는데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줬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정말 할 짓입니까?
얼마나 이게 겁이 많으면 벌금 150에 그 도망을 강원도로 치고 그걸 갖다가 또 이게 동생 인적상으로 근무 피하고 저는 여기서부터 이게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자체가 이걸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특수 공무방해가 있어요. 이것도 이게 벌금 500인가 1심에 벌금 사안인데 이걸 또 이게 도망가서 교회에 또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 숨었는지 어디 숨은지 또 김부 선생님 다른 글을 올린 적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변호사가 도망을 간다? 이런 건 정말 이게 저는 납득이 도저히 안 되고요.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지도자로서도 이게 결코 이번에도 본인에게 뭐 야당 대표가 어디 도망갑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때 벌금도 2번이나 도망치는데 이번에는 유죄가 넘으면 징역 2, 30년은 될 건데 만약 유죄된다면 네, 그러면 뭐 이번에 가정이고, 도망 안 간다는 개인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도망 안 간다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도망간다고 공격했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대표는 높아요. 이것도 이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판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내일 재판이 있고 그리고 재판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10시에 출석 예정이니까 아마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상황을 좀 저희가 생중계로 그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문 한번 보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정자동 호텔 업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해서 성남시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것 또한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되려나 봅니다. 호텔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광-숙박특별법과 외국인 투자 촉진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관광-숙박특별법을 선택하는 것이 성남시에게 훨씬 더 유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적용했다면 호텔 부지의 연간 최저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2.5% 수준이 됐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직접 결제한 서류를 보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하면서 연간 임대료 공시가격의 1.5%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지금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걸 배임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이 5%에서 1.5%로 낮춘 건 아예 지금 이 사인하는 결제 서류에 네. 이재명 시장의 필적으로 5%에서 화살표 긋고 1.5%라고 가필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왜 정자동 호텔, 백현동 또는 대장동 이 모든 개발 사업에서 네. 이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에게 특정 업체들에게 왜 이런 특혜들이 다 몰려 있는가예요. 특히 이번 정자동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근거, 네. 용역을 하죠. 컨설팅을 해서 이것을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업체는 사실상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와 이 시행사의 임원들을 보면 다 겹쳐져 있다. 즉 판단도 하고 시행도 했다. 내가 그런 판단을 해서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라는 그 컨설팅을 해주고 내가 거기서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 특정 업체에 대한 필터링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지금 이 특혜를 준 것인데 안에 보면 여러 가지죠. 뭐 임대료 같은 경우 네. 대개는 5% 이상이 되는데 그나마 또 2.5% 수준은 최소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5%로 성남시장이 직접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결제를 했다는 건 성남시장과 왜 이 업체 또 영역과 또는 이 시행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그러냐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도했던 황모 씨가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남 FC와 관련해서 차병원에 돈을 내라라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다. 이 같은 동일인이고 이 사람이 정진상이라는 사람과 굉장히 밀착된 어떤 관계다라는 것이 또 이전에 보도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계된 인물 황모 씨는 어떠한 성남시와 어떤 관계길래 또는 성남시장과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받았는가요? 이거는 사실 백형동보다 더 상향이 됩니다. 백현동은 4단계지만 이건 정말 엄청난 진짜 그 등급 높은 등급이 올랐거든요. 그럼 저는 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청렴
천국, 부패, 지옥 이렇게 높이 외쳤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돈 하나도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받고 엄청나게 향응을 받고 엄청나게 특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최고의 지금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을 했고 나는 깨끗하다는 말을 아직까지도 되풀이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자동 호텔이 왜 설립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남시의 상공인들이 이 유휴지에 우리 기업에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들이 묵을 곳이 없다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휴지에 대해서 호텔 설립이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설립이 됐던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 내용도 그렇습니다. 특별법은 굉장히 좀 하위 법령이라서 상호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근거 법령도 없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그랬다면 그게 배임 소지도 높아지는 거고 불법적인 소지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두 가지 법률, 관광숙박특별법이 있었고 외국인 특별촉진법이 있었는데 이 후자의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 책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불법입니까? 이게 어떻게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잣대로라면 적극 행정이란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홍석준 의원님. 예, 제가 지방 공무원 출신이라서 이런 어떤 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뭐 실무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네.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어떤 기업이라든지 시설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했느냐 단순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비판해서는 안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절차상 보면은 컨설팅하는 거하고 사업 시행하는 거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동일 주체인데 이렇게 된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해서 지금 임대 수수료를 최대한 낮췄는데 원칙적으로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받은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매까지 허용을 해줘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배하면서까지 정자동 호텔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함께 성남시에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 또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이 정자동 호텔과 관련해서도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가 된 김성태 전 회장이 계열사를 좀 팔려고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신문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저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주기에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자금이 좀 막혀서 그런 건지 계열사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계열사를 매각 지시한 것은 바로 미래산업이라는 곳인데요. 이 미래산업이라는 곳이 반도체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의 계열사가 굉장히 꽤나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미래산업입니다. 반도체 정비 업체로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400억 원 정도로 매각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에는 이 미래산업 외에도 광림 많이 들어보셨죠? 특수장비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쌍방울, 비비안 이런 속옷 업체도 있고 SBW 생명과학 등등 해서 지금 연예기획사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미래산업까지 해서 8곳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8곳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어떤 계열사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금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것은 진짜 자승자박이라고 전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김성태 회장이 이런 기업을 늘리는 과정이 물론 정확하게 어떤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M&A가 불법은 아니겠죠. 하지만 들여다보면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죠. 시작은 고리대금업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그 전에 불법 도박장도 있지만 고리대금을 시작을 해서 아주 그 급한 어떤 급전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돈을 꽂은 다음에 그것을 아예 기업을 넘겨받는 과정,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돈을 전혀 쓰지 않고 CB, 전환세차를 계속 발행하게 하면서 기업들을 계속 인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착실히 어떤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업의 성장사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이렇게 늘리고 또 계속 M&A를 시도하는 것들. 그런데 이번 어떤 북한의 문제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죠. 불법 송금이란 거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공개된 어떤 기업들에게 기회를 준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북한의 광산물을 독점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어떤 구조가 가능할까요? 이건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특정 경기도라는 혹은 경기도지사라는 이런 이 관과 이런 기업이 유착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아니할 일들, 그것이 드러난 게 이화영 그 당시 부지사가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그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법인카드,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갖고 수억 원의 어떤 뇌물성 뭐 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은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을 계속 유지하고 뭔가 그 특혜를 받고 또 그것으로서 주가를 띄우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커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서 걸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장 이것을 팔아서 이 대치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몰려 있다. 즉 기업을 착실하게 성장하지 아니한 그런 그 대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